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양파, 팽이버섯, 양배추, 청양고추.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친숙한 재료들이죠. 그런데요, 우리 농산물이라 여겼던 이 채소들의 종자 소유권이 대부분 외국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량이 곧 안 보인 시대, 종자 주권을 되찾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는 국산 종자 개발을 지원하는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지난 10년간 추진해 종자 자급률을 높여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우리나라 종자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살펴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홍영호 종자사업본부장,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사단법인 친인간농업연구소 임용표 소장, 그리고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이승종 기술보급과장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미래의 인류를 위한 종자 산업의 중요성은 익히 알고 계실 테지만 실제로 종자 산업과 관련한 기관이나 연구소는 제가 세 분을 소개하면서도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각자 몸담고 계신 곳이 종자 산업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이 연구개발한 연구개발 성과물을 실용화하거나 산업화를 촉진하는 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성과물 중에서도 우수 식품종의 종자 보급, 그리고 우리 국내 종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민간 육중연구단지 운영 등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 산업화 이런 거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사단법인 친인간농업연구소 어떤 곳인가요? 예, 친인간 농업이라는 말씀 아마 처음 들으셨죠? 예. 네. 인류가 처음 시작해서부터 우리는 이제 우리 기아를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을 하게 됐죠. 근데 이러한 기아를 해방한 이후에 우리는 이제 좀 더 좋은 질의 농산물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품질과 맛이 좋은 농산물을 찾게 됐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환경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친환경 농업, 유기농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미래의 농업은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농업이 인간을 위한 삶과 그리고 인간의 건강을 위한 농업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 이러한 친인간 농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고요. 그걸 위해서 친인간 농업연구소라는 사단법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예. 과장님께서도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김제시 농업기술센터는 김제시 직속 기관입니다. 5개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농업인에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종자 산업과 관련해서는 기술 보급과 내에 종자 산업 지원 팀이 구성되어서 이제 민간 육중 연구단지 및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제 국제 종자 박람회 지원 그리고 이제 육중 연구센터에 입주돼 있는 기업체의 일자리 청년들 알선 그리고 이제 인력 양성 지원 등을 하고 있고 토종 농산물 재배 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여성 농민과 함께 홍보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벼, 콩, 보리, 밀, 조사료 등의 체종풀을 운영하면서 농업인들에게 우수한 종자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농업 종자 사업소에서 조직배양 기술을 이용한 무병 씨감자를 생산해서 연간 약 농업인들 종서 구입비 13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2019년에 197개 특구 중에서 이 종자 산업 특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종자 산업의 미래가 바로 이분들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서두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한국인의 매운맛 하면 청양고추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토종 청양고추 종자를 심으려면 독일의 종자 기업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장님? 예, 요거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983년에 우리나라의 국내 종자회사인 중앙종묘에서 이 청양고추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인기가 좋았는데 1997년에 우리가
그 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종자 회사들이 외국 회사로 이렇게 이제 편입이 되게 됩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흥농종묘, 그 다음에 이제 중앙종묘, 요것들이 이제 그 세미니스라는 회사로 가고 나중에 이제 몬산토로 갑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서울종묘라는 회사는 신젠타라는 회사로 갑니다. 나중에 이 신젠타가 또 캠차이나라는 중국 회사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원종묘가 사카다 종묘로 가게 되죠. 이렇게 가면서 그 브랜드, 같이 있었던 브랜드가 같이 그 회사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청양고추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삼복 꿀수부학이라든지 불암배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관동 무 이런 것도 그 브랜드가 그대로 외국 회사로 가서 그 회사에서 종자를 팔 때 그 안에 이제 소위 로열티 개념으로 그만큼 이득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예. 우리 땅에서 수확한 국내산 먹거리들이 사실상 이 다국적 종자 기업의 생산성이 우수한 종자를 수입해온 어떤 그런 외국산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본부장님, 우리가 네. 주로 먹는 농산물의 외국산 품종 점유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작물 이제 품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벼, 보리, 콩 이른바 이제 식량 작물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는 전부 우리 종자를 거의 다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수라든지 화훼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 저희가 점유율이 좀 낮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인기 작물인 양파, 토마토, 파프리카 이런 것 등은 최근에는 조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그것도 아직 점유율이 낮은 편이 속하고 있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이 대한 독립은 했지만 아직 종자 독립은 못했다. 이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종자 로열티가 적은 금액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 이런 비용이 결국에는 이 농가나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조금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자를 구입할 때 거기에 로열티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농산물을 구입해서 소비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냥 대표적인 예를 들면 국산 딸기가 90년 200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품종이 한 9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국산 품종이 한 96% 정도 올라가면서 그동안 로열티로 지급했던 금액이 한 30억 정도씩 로열티가 지급이 됐던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로열티가 그동안에는 소비자나 이 딸기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종자 구입비에 다 포함이 돼 있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로열티 지급이 안 되고 국산화가 되면서 그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통해서 농업인들과 소비자들이 30억 원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상추 종자만 보더라도 시중에서 국내산은 7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그 80g에 일본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2만 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고가의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차이는 결국엔 로열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딸기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율이 높아지면서 로열티를 좀 적게 주기 때문에 사실 너무 다행인 사례이지만요. 지난 2020년 최인호 국회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에 지불한 종자 로열티가 무려 1,3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종자 로열티는 26억 원이 채 되지 않는데요. 본부장님, 사실 네. 그리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종자를 한번 키우고 이렇게 육성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그 품종 수지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 오래 걸리는 게 맞고요. 하지만 이제 그동안 우리 GSP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국산 종자의 자금률을 굉장히 높여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12년도에 기준으로 했을 때 176억 원 정도의 로열티를 지급을 했었는데 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절반에 가까운 한 96억 원 정도로 이렇게 절감이 됐고요. 또 반대로 이제 로열티 수취액은 뭐 몇천만 원에 이렇게 불과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보면 한 5억 원 가까이 이렇게 수치액을 갖게 돼서 최근에 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 점차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다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요.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종자. 그래서 세계 각국은 종자 주권 확보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이어오고 있죠. 소장님, 각국이 종자 산업에 이렇게 매진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종자는 농업의 반도체다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식량난이 지금 가중되고 있죠. 이 식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소스가 바로 종자거든요. 그래서 이 종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21세기 일어나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 그러니까 인구 문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반도체와 같은 그런 기초적인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생명산업이 발달하면서 이 가치 사슬상 이 종자는 농약이나 또는 의약품, 에너지 이런 모든 기본 분야의 기본 산업으로 필요한, 그리고 고부가가치인 것이다.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배추 같은 경우에 요새 한 5원에서 한 30원, 40원 이렇게 종자 한 알에 그 정도 하거든요. 예. 근데 요거 농민이 심어서 팔게 되면 보통은 이제 한 300에서 500원, 좀 많이 받으면 1,000원 이렇게 받아요. 그게 시장에 오면 몇천 원 되죠. 요새는 뭐 10,000원까지도 올라갑니다만은, 예. 그걸 또 김치를 만들면 엄청난, 이 부가가치가 뭐 거의 수백 배에서 1,000배 이상 늘어나는 이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자 자체는 가격이 별거 아니더라도 그걸로 통해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엄청나다. 그럼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뭐 이제 우리가 악기발해 이제 잘 알잖아요, 국민들이. 조금 아까 우리 청양고추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 브랜드를 인식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실제로 텔레비 같은 경우 나오면 새 모델이 막 바뀌지만 얘는 안 바뀌어도 몇십 년을 가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예. 이렇게 인식 보시면 차원에서까지도 예.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과장님께도 한번 같은 질문 여쭙겠습니다. 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저는 이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농업 현장에서 이제 주로 업무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그 벼를 김제 지역 같은 경우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충남 이남 지역에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소비자들로부터 이제 그 호평을 받고 있는 품종 중에 신동진이라고는 벼가 있습니다. 네. 품종이. 근데 원래 재배 적지가 충남 이남에서 재배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2021년에 제가 원주에 있는 그 직원 아는 지인이 있어서 좀 그 종자를 좀 달라고 그래서 좀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를 해보니까 2021년도에 김제를 포함한 전라북도 지역에 8월, 9월 초까지 계속된 그 강우 때문에 이삭도열병 피해로 굉장히 한 30% 정도의 감소를 봤거든요. 근데 원주에 가 있는 그 신동지는 전혀 그런 피해가 없이 굉장히 수량도 많고 농가들한테 호평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 그 사실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이제는 우리 현실화 되어져 있고 그 기후 변화와 생물성 다양성의 파괴라고 하는 건 우리 식탁을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안정화가 되지 않고는 산업화를 이룰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이제 종자 산업에 매진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 종자 산업이 각국 농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라는 이유가 좀 와닿게끔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실제로는 이 채소 종자 시장만 보더라도 이미 뭐 4-5개의 대형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한국에 비해서 품종이나 어떤 종자에 대한 재산권으로서의 인식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가요? 뭐 원래 채소 종류도 많고 또 식량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종자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있고
또 아주 작은 영세 기업들도 많고 수도 없이 예. 이제 이렇게 분포하는데 이 글로벌 기업들이 끊임없는 연합 행정을 하면서 굉장히 큰 기업으로 발전을 합니다. 특히 화학이나 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종자회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우 두퐁이라는 화학회사가 다우 두퐁이라는 거를 2015년에 만들었고요. 중국의 캠차이나, 그러니까 중국 화공이라고 그러죠. 화학회사인데 신젠타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돼요. 2017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그다음에 독일의 바이엘이 있습니다. 이 바이엘 하면 아스피린 아시잖아요. 이 바이엘 회사가 몬산토라는 회사를 M&A 해가지고 네. 만들고 나중에 이거를 또 이제 바스프라는 걸로 바꾸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큰 회사,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거대한 글로벌 기업인 바이엘이라든지 포르테바 또는 신젠타, 바스프 같은 이런 큰 회사들이 주로 종자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10대 종자 회사가 전 세계 종자 시장의 약 63% 정도를 점유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글로벌한 그런 종자 회사를 육성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큰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농산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지금 해 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화해, 과수, 그리고 특용작물인 버섯이나 육류까지도 모두 종자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 국민 간식하면 치킨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닭고기는 시중에 유통될 닭고기의 할아버지가 될 원종개를 병아리 때 수입해서 키우고 교배를 시켜서 아버지 뻘인 종개를 길러낸 다음에 실용개를 최종 소비하는 구조, 굉장히 복잡한데요. 과장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식용 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시감자를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감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시감자인데, 약 3에서 한 10g 정도, 3g 이상짜리면 상품성이 있어 농가가 재배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감자를 한번 재배를 하면 여기서 생산되는 게 약 5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감자 10kg가 한번 재배해서 보급종으로 농가에게 공급되는 그 보급종으로 생산되는 게 1000kg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시감자 10kg는 간단히 수송할 수가 있지만 1000kg는 트럭을 이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래서 유통 구조나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경영비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종자나 이 그 원종계 병아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순도 부분이거든요. 이 시감자 같은 경우도 세대를 넘어가면서 바이러스나 병해충에 감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대를 줄여서 원종계나 원종을 이렇게 수입을 해서 가져오는 게 그런 부분 위험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이유가 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정리를 하자면 사실상의 유통 비용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것 하나와 또 이 순종,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나 병해충 등의 조금은 강한 예. 종류를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심는 것이 훨씬 더 생산량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득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 예.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재료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뭐 물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겠지만 외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우리 종자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자리는 계속해서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농업인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생길 거고 경영비 부담이 생길 건데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종자뿐만 아니라 농기계, 농약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잘못되면 다 같이 잘못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종자주권 확보,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식량 안보하고 직결된다. 또 경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취급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장님 생각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동감입니다. 예, 이제 지금 지금 종자 산업을 놓고 전후방 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전방에서는 농약, 비료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재배를 어떻게 해서 후방에서는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사실 종자 하나를 가지고도 패키지로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 네덜란드에 이제 라이큐안이라든지 엔저자덴 같은 큰 회사들이 품종을 육성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연구비를 투자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엔저자덴 같은 경우 1년에 1억 달러 이상의 연구비를 투자하고 그래서 100가지 이상의 품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품종만 파는 게 아니에요. 그 품종과 관련된 재배법에 연관된 모든 그러니까 양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패키지로 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종자 하나의 고부가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연관된 전후방 산업이 같이 이것이 종자에 종속되어 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실제로 우리가 우리 종자를 개발하고 맞춰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바로 골든시드 프로젝트입니다. 본부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또 대표적인 성과들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네, 골든 프로젝트 사업은 2012년부터 10년간 이제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그 기간 중에 이제 주요 성과를 보면 신품종을 약 한 1,000개 정도 개발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출은 2억 6,100만 불 정도 이렇게 수출이 됐고 그동안에 국내 매출도 한 1,400억이 넘게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작물들의 의존도를 저희가 획기적으로 줄였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양파 같은 경우가 10%대였는데 뭐 30%로 높아졌다든지 토마토는 50% 이상 이렇게 국내 종자, 국산 예. 종자들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 앞으로도 이제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계속해서 기획되고 추진될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신품종 약 1,000여 가지에 이르는 것들이 개발이 됐죠. 955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종자 자급률을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투자 대비 갈 길은 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자 산업의 현주소 다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얘기해 주신다면요. 예. 뭐 그동안 10년 동안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그 업체들이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육종에 종사하면서 성과를 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농업 현장에서 봤을 때 아직도 농업인들의 어떤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고구마 국내 육성 품종 보급한 거에 대한 평가율을 실시를 했었는데 일본산 고구마 품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예. 속에서 국내 품종의 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사실상 그 농가분들이 받아들이는 데는 약간 좀 선뜻 이렇게 결정을 못하는 주저주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뭐 논두렁 하나 넘어가려면 3년이 걸린다는 말처럼 농업인들이 하나의 어떤 종자의 품종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갈 길은 좀 멀지만 어쨌든 그런 골든시드 프로젝트와 같은 뭐 디지털 육종이나 향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술이 개발되고 또 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육종 기술이 이제 더 확대되어진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그 국내 품종 점유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선은 골든시드 프로젝트에서 사실 제가 그 채소 종자 사업 단장을 10년간 했습니다. 이렇게 이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칭찬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근데 사실 현주소는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종자 시장이 10년 전, 2010년에는 한 309억 달러가 됐었는데 2020년 기준으로 450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이 중에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2%.
예전에는 한 0.8%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름은 50%가 늘었지만 아직도 미미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세계 종자 시장의 상당한 비중이 GMO,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 변형 농산물과 관계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하나도 없죠. 그게 한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행의 기존 육종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발전적 방향 갈 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우리의 경우에서 이 종자 시장은 주로 채소 종자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채소를 중심으로 하지 곡물은 아직 우리나라가 상용화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소 시장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만드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거고, 우리나라 종자업계가 지금 등록된 게 2천여 군데가 넘는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 중에서 그러니까 5억 미만으로 되는 비중이 90% 이상이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좀 이렇게 영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위 과학 영농이죠. 육종의 방법을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디지털 육종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이제 처음에 대두되고 있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더 적용이 돼서 발전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자 산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글로벌 종자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해 나가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과 또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박람회가 우리 지역에서 10월 13일부터 진행되죠. 바로 2022 국제 종자 박람회인데요. 네, 네. 본부장님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박람회 얘기가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박람회를 그동안에는 온라인으로 했다가 오프라인으로 지금 3년 만에 현장에서 지금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2002년 슬로건은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 이렇게 좀 도전적으로 저희가 내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해외 바이어들이 18개국에 한 74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우선 이렇게 B2B 수출 상담회도 하고요. 종자 종묘 성과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도록 이제 전시관도 좀 저희가 만들고 산업관이라고 그래서 우리 종자 업체들의 품종도 전시하고 수출 상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도 만들어 드리고, 또 하이라이트는 이제 박람회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현장 전시포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종자 연구의 성과물들을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대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학술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6회째가 되는데요. 올해는 이제 이런 그 품종들 전시라든지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가 한 70억까지 수출을 한번 이번 기간 동안에 계약을 좀 성사시켜 보겠다, 이런 목표를 좀 갖고 있고, 또 이제 이번 기회를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많이 좀 우리 종자 박람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종자 산업의 미래를 좀 보시고 우리 종자 업계로 이렇게 진출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저는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라는 슬로건부터 매우 남다른데요. 70억 또 그 이상의 수출 성사도 기대해 보면서 우리 지역의 많은 인재들이 또 이 종자 산업의 추후에 몸담을 수 있기를 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제 종자 박람회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또 유관기관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어떤 자리가 되면 좋을지 과장님께도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그동안 온라인으로 개최되던 종자 박람회가 드디어 올해 이제 오프라인으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먹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잘 먹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데, 건강한 그 식생활 자체는 그 기본은 종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 박람회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때에
농업에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박람회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종자에 관계된 그 음식물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자체가 우리의 이 먹는 음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다 관련되어 있는 그런 박람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그 책도 있는 것처럼 그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종자 산업이 더 확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없는 박람회가 아니라 나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이 초등학생들 아니면 어린 유아들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꼭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유럽의 마차가 다니는 그 거리를 보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우물에 내 발을 이렇게 더럽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했겠지만, 그중에 누군가는 그 마차를 보면서 자동차를 생각을 했었을 거고, 예. 그 자동차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는 그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이걸 보면서 누군가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다면 말 그대로 종자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10월 13일부터 진행되는 2022 국제 종자 박람회, 농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자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한편으로는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해서 종자를 저장하고 또 보관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장님, 이 종자 보관의 중요성과 또 관련 연구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이제 종자는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놔뒀을 때는 이게 오래가지 못하고 이게 생존을 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연구를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자를 보관해 놨다가 필요할 때 우리가 써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전자원을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크게 우리나라는 두 가지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그 농업적으로 중요하고 활용하는 종자를 최대한 그 원하시는 분들에게 분양해주고 또 이걸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이제 농촌진흥청에 있는 농업유전자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는 종자를 수집해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고 저장하고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또 그 종자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수행을 하시는데 현재까지 약 33만 3천 종 정도를 점이죠. 현재까지 약 33만 3천 점 정도의 종자를 모아놔서 세계 5위권에 진입하는 그런 대단한 그런 업적을 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또 그런데 또 그거 아시죠, 여러분? 스발바르 종자 저장고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 노르웨이에서 이제 북극 근처 영구 동토에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인류가 멸망해도 그 종자가 거기 존재할 때 나중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예, 시드 이제 볼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여기에 이제 뭐 86만 종 정도가 지금 현재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바로 그러한 시스템, 즉 우리가 야생이나 그러니까 실제 농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야생에 존재하는 종자들을 모아서 보관해 놔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백두대간 수목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드뱅크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보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또 저희 연구자들은 그걸 어떻게 하면 또 오랫동안 보관하게 만드느냐 이런 쪽에 많은 연구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또 종자 주권 강화를 위해서는 국산 신품종을 개발, 육성하고 또 틈새 시장 파고드는 노력도 필요할 텐데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이제 뭐 앞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그 종자 산업에서 강점이 있는 품목이 있다면 이제 주로 우리가 먹는 주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쌀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반찬 재료인 무, 배추, 그리고 양념 중인 고추 뭐 이런 품종들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앞서가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1960년대, 70년대 시골 그 농촌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농업 인구가 약 5%를 이제 밑도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 그때 농업에 종사했던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난에 허덕였었는데 지금은 농업 인구가 5%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이 남아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드는 건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의 발전도 기여를 했겠지만 그 밑바닥에는 그 좋은 품종을 만들어낸 육종이 토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구가 2050년에 가면 약 97억 정도로 전 세계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식량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대두가 될 부분이 될 건데 거기에 맞춰서 신품종의 이제 개발, 육성, 증식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 이제 우리 국내에서 강점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이외에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더 올려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종자 산업과 관련해서 인재 양성을 비롯해서 어떤 부분들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하면 좋을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네. 우리가 이제 채소라든지 이런 아직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긴 하지만 외국의 점유율은 아직도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하고 종자 산업을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를 육성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고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디지털 육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좀 전환을 시켜서 좀 더 육종 효율을 좀 높여주는 그런 사업도 좀 정부가 벌여서 기업들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종자 기업들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90% 정도가 5억 미만이거든요, 매출액이요. 그래서 종자 기업들을 다 이렇게 좀 M&A 한다는 이렇게 좀 규모화시키는 그런 지원 시책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저희가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문가를 종자 기업에 취직시키는 그런 아주 지원 사업, 직접적인 지원 사업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여튼 이번 뭐 이제 종자 산업 5개년 계획 이번에 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좀 반영을 시켜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께도 같은 질문 여쭙겠습니다. 예, 실제로 저는 이제 대학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종자 산업, 농업 전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IT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 저희들하고 하면 그 임금 격차가 상당해요. 다시 말하면 농업적으로는 임금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종자생명산업 5개년 계획에서 저는 어떤 걸 제안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농업적으로 특히 종자산업 쪽으로 오시는 그러한 이제 취업자들의 경우에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예전에 그 이제 어그리컬처 리서치 센터라고 해서 ARC라는 시스템으로 이제 채소 육종 센터라는 게 서울대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끝났거든요. 근데 실제로 대학원에서 육종 과정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육종가를 그런 프로그램이 현재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대학에는 일부 이제 그런 게 있고 국립종자원에서 이제 일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대학 자체에 그런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러한 대학에 대한 그러한 전문가 육성 과정 같은 것들이 정부에서 좀 지원이 되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어느덧 시간이 다 되어서요. 마무리 발언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이 종자산업 분야에서 전북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현황과 또 앞으로의 계획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김제시에 조성되어 있는 민간 육종 연구단지가 지금 2016년에 조성이 됐습니다. 약 54헥타 정도 지금 해서 19개 업체가
이제 입주해서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육종을 하고 있는데요. 한 6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시설도 이제 노후화가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원종포나 종묘포 이런 거에 대한 그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 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과연 어떻게 종자 산업을 더 육성을 시키고 사실 저희 김제시 입장에서는 민간 육종 연구 단지가 김제시 성장 발전의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와 같이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을 노력을 하면서 이제 종자 기업 그리고 이제 그 인근 익산에 있는 식품 이제 기업들 그리고 농가들과 어떻게 연결해서 그 상생 모델을 구축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ICT 전복 첨단 육종 연구 시설을 구축해서 이제 더 첨단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확보하는 노력들도 지금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이 이제 저희 지역에 들어오는 건 저희들도 이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점들은 뭐냐면 김제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정 자립도가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국책 사업들이 들어왔을 때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 비율이나 이런 게 사실 자치단체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아웃풋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이렇게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종자 산업 자체는 어떤 국가에서 기간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더 많은 지원과 노력들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농도 전북인 만큼 발빠르게 움직여서 장기적 플랜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도 조금 도움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장님, 본부장님께도 앞으로 종자주권의 안정적 확보 그리고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 기울이실 예정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해주신다면요. 예, 이 농업 분야는 이제 초기에 말씀을 드렸듯이 생산성 향상에서부터요. 품질을 지향하고 그다음에 환경이나 안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그동안 움직여 왔습니다. 이제는 뭐 기능성 식품과 같이 인간의 건강을 위한 걸 포함해서 소위 맞춤 농업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농업을 플랜해야 되겠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농업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농업만 봐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IT 쪽에서는 IC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면 우리가 공학적인 개념도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건강도 생각한다 그러면 의학적 개념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융복합적인 그러한 분야의 연계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우리 이제 전라북도 특히 김제시의 경우 보면 여기에 식품 쪽에 산업 벨트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식품 쪽에 그런 많은 공장들하고 이 종자 산업을 어떻게 연결할까 하는 그림을 그려서 이게 부가가치를 높이고 여기서부터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고한다면 아마 김제시뿐만 아니고 전라북도에서도 앞으로의 어떤 경제 성장 또는 그런 모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또 그걸 기반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어떤 정책과 그런 농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본부장님께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요, 우선 저희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 우수 신품 중에 그 종자를 농가들한테 이제 농업인들한테 빨리 보급하고 좋은 품질의 종자를 이제 싼 값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 지역과 관련해서는 이제 전주 혁신도시에 우리 농촌진흥청 위시에서 농업연구생명단지가 있고
또 익산에는 식품클러스터진흥원이 있고요. 식품클러스터가 있고 또 김제에는 농기계 클러스터 있고 민간육중연구단지도 있고 정읍에는 이제 방사선 뭐 미생물 이런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전북 자체가 이 농업의 어떤 농생명 수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종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농업의 전후방이 다 이쪽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해주시죠. 뭐 지원을 다 해주시고 그럼 저희는 이제 전문가적인 기관, 전문기관 입장에서 그런 걸 서포팅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현대판 노화의 방주가 있다면 종자를 빼놓아선 안 된다고 할 만큼 종자 산업은 미래를 위한 인류 공동의 자산이자 각국 경쟁력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한 알의 씨앗에 담긴 우리 농업과 우리나라의 미래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세계 종자 산업 곳곳으로 뻗어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